주로 영어를 쓰는 국가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영어가 이미 세계 공통어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 나라 중 한 곳에서 굉장히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오징어 게임과 흑백 요리사 요리 프로그램까지 영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영국 정부가 아무리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라며 정규 과목에 넣어도 영국 학생들은 시큰둥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달랐죠. 중등 졸업시험 과목에도 들어가지 않고 정부의 투자도 전혀 없었는데도 영국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런던 킹스턴 중등학교의 한국어 교사죠. 처음 제가 이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겠다고 했을 때 많은 동료 교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프랑스어 교사인 메리 선생님은 에밀리, 당신 미쳤나요? 여긴 영국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죠? 라며 한숨을 쉬었고, 중국어를 가르치는 왕 선생님은 동아시아 언어라면 중국어가 더 실용적이지 않나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죠. 교장 선생님조차 에밀리,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이건 너무 모험적인 시도 같은데요.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리는 K-팝 노래 소리, 급식 시간에 삼각김밥을 먹으며 수다 떠는 아이들, 한글로 된 필통과 노트를 들고 다니는 학생들. 이건 분명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었죠. 5년 전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공부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중국어를 전공하려 했죠. 하지만 우연히 수강한 한국어 기초 강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고작 김치와 태권도 정도였던 제가 수업을 들을수록 이상한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어 선생님이었던 김미연 교수님의 열정적인 가르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정신까지 전달해 주셨거든요.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와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철학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교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하는 걸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카와 리밍의 등장은 제게 큰 도전이 되었죠. 유카는 3대째 영국에서 살고 있는 일본계 가문의 딸이에요. 첫 수업부터 그 아이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브라운 선생님, 저는 할아버지께 들었어요. 한국은. 유카가 입을 열려는 순간 저는 부드럽게 말을 돌렸습니다. 유카, 오늘은 한글의 모음부터 배워볼까요? 중국계 학생 리밍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선생님, 중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 대국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문화를 배운 것뿐이에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다른 학생들의 눈빛이 불편해졌고 몇몇 아이들은 책상 밑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계 학생인 제니의 얼굴이 붉어졌고 그녀의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슴 한켠이 아려왔지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제가 여기 있는 것이니까요. 리밍, 내 말이 맞아요. 중국은 정말 대단한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현대의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지 함께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브라운 선생님, 학부모들의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수업이 다른 아시아 문화권 학생들을 자극한다는 거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교감 선생님, 제가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교실에 남아 다음 수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죠. 유카와 리밍이 함께 서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도깨비 드라마의 명장면을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웃으며 대사를 주고받는 모습이 무척 자연스러웠죠. 제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자 두 학생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선생님. 유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냉정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할아버지가 아시면 할아버지는 아직도 과거에 대한 아픔이 크셔서 크게 실망하실 거예요. 전쟁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마다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그 순간 리밍이 유카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유카. 내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조금씩 이해해 주시기 시작하셨어. 내 할아버지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수업이 끝난 후 유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늘 과거의 아픔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과거에 묶여있을 필요는 없다는 걸요. 할아버지 세대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저희 세대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유카의 말에 교실 안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제임스가 손을 들었죠. 저도 사실 처음에는 한국어를 왜 배워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면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BTS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제임스의 솔직한 고백에 교실에는 따뜻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한 달 뒤 우리 반은 작은 문화 축제를 열었습니다. 유카는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K-pop 댄스를 선보였고 리밍은 중국어로 한국 드라마 오이를 불렀죠. 그리고 반 전체가 함께 준비한 아리랑은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유카의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무척 굳어있어서 걱정했는데 뜻밖의 말씀을 해주셨죠. 브라운 선생님, 제가 손녀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유카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네요. 제 세대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리밍의 부모님도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문화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리밍이 배우는 한국어를 자랑스러워 하시죠. 세상이 변하고 있네요. 우리도 변해야겠죠?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교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다리가 되어주죠. 우리 교실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한국어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한국의 계절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학생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이곳 영국의 작은 교실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요. 영국의 가을비는 유난히도 쓸쓸한 기운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죠. 교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브라운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한국어반 신청자가 폭주해서 큰 고민이네요.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겨우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어 수업의 존폐 여부를 걱정하던 학교였는데 이제는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고민이라니요.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곧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에밀리, 이건 말도 안 돼요. 중국어를 가르치는 왕 선생님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중국어반 학생들이 줄줄이 한국어반으로 옮기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당신이 하려니 뭐니 하면서 애들 현혹한 거 아닌가요? 일본어 교사인 사토 선생님도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아시아 언어 교육의 중심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한국어가 이렇게 판을 흔들다니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죠. 야, 니네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리밍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계속 들먹이면서 현재를 보지 못하는 게 더 구시대적인 거 아냐?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 리밍과 중국어반의 반장 웨이였습니다. 웨이는 중국 본토에서 온 전학생으로 처음부터 한국어 수업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죠. 너 같은 배신자는 이해할 수 없어. 웨이의 말에 리밍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지만 이미 교내 전체가 이 소문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브라운 선생님, 이번 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의 대표 공연을 한국어반에서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하지만 중국어반이나 불어반처럼 전통 있는 과목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 필요한 건 변화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킹스턴 중등학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브라운 선생님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제안은 새로운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개교 기념일 공연은 매년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과 교육부 인사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기에 다른 어학반 교사들의 반발이 거셌죠. 한국어반은 아직 실험적인 단계예요. 이런 중요한 행사를 맡기는 건 위험하지 않나요? 프랑스어 교사인 메리 선생님이 교무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연 준비를 위해 모인 첫날 유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저도 공연에 참여하고 싶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이번에는 정말 절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한국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걸 절대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고요. 교실은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섰죠. 바로 웨이였습니다.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리밍에게 너무했어요. 사실 저도 몰래 K-드라마를 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는데 보면 볼수록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커서 이걸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웨이의 고백은 교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 명, 두 명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자신만 숨기고 있던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많은 친구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교실에 남아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문화적 편견과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젊은 세대의 용기도 느낄 수 있었죠. 선생님,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리밍이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공연에 중국어와 일본어도 넣는 건 어떨까요? K-팝에 중국어 랩을 넣고 일본어 가사도 더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모두가 함께 부르는 아리랑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유카도 눈을 반짝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문화는 서로 다르지만 음악은 하나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제가 할아버지를 설득해 볼게요. 이번에는 꼭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과 후, 교실에서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가 뒤섞인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화음이 조금씩 하나가 되어갔죠. 특히 놀라웠던 건 평소 내성적이었던 제임스의 변화였습니다. 영어로 된 노래조차 부르기를 꺼리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한국어 랩을 소화해내고 있었거든요. 브라운 선생님, 신기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다른 언어로 말할 때는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더 용감하고 자유로운 사람이요. 교무실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못마땅해 하던 다른 어학반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죠. 에밀리, 미안해요. 어느 날 왕 선생님이 커피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너무 편협했네요. 우리가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가 되어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혹시 제가 공연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사토 선생님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무대. 정말 아름다울 것 같네요. 개교 기념일이 다가올수록 학교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강당에서는 연습하는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했죠. 하지만 공연 3일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 리밍이 급하게 교무실로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유카 할아버지가 공연 소식을 들으시고 달려가 보니 유카는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하세요. 한국 노래를 부르는 건 집안의 수치라고 저보고 당장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유카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마주한 유카의 할아버지는 제 예상보다 더 완고해 보였습니다. 브라운 선생님, 당신이 얼마나 열정적인 교사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문의 자존심까지 이해하시진 못할 겁니다. 할아버지, 갑자기 유카가 외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죠. 할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제 세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웨이가 갑자기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부모님과 함께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유카의 할아버지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웨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문화대혁명 때 많은 고통을 겪으셨대요. 하지만 어머니가 들려주신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만 이해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였다고 해요. 웨이의 이 말은 유카의 할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며칠 뒤 개교 기념일 날이 밝았습니다.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국 교육부 관계자들, 각국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그 중에는 유카의 할아버지도 계셨죠.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K-팝에 중국어 랩이 더해지고 일본어 가사가 어우러졌습니다. 서로 다른 세 나라의 언어가 하나의 음악이 되어 울려 퍼졌죠. 마지막 순서, 아리랑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부르는 아리랑, 서로 다른 언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하나였으니까요. 공연이 끝나고 울려 퍼진 기립박수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에밀리 선생님,
유카의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촉촉한 눈물이 맺혀 있었죠. 오늘 저는 제 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변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교장 선생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학교의 다문화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영국 전역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는 거였죠. 브라운 선생님, 당신이 해냈어요. 왕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교육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네요. 오늘도 저는 교실에서 울려 퍼지는 다양한 언어의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다리가 되어주니까요. 자, 오늘은 어제 배운 한글 받침을 복습해볼까요? 학생들의 밝은 대답 소리가 교실 안에 가득합니다. 브라운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제가 중국어를 3년 동안 배웠는데도 아직도 기본적인 문장도 못 읽는데 한글은 일주일 만에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교실 뒤편에서 들려온 제임스의 외침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K-pop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글 자체의 매력에 푹 빠져들고 있었죠.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제 교실을 찾아왔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 언어학과의 마이클 톰슨 교수님이었죠. 브라운 선생님, 귀규의 한국어 교육 성과가 매우 흥미롭더군요. 특히 학생들의 문자 습득 속도가 놀랍습니다.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세계 문자체계 비교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옥스포드 대학교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는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톰슨 교수님은 제 수업을 참관하면서 학생들의 한글 습득 과정을 면밀히 관찰했죠. 특히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다양한 모국어를 가진 학생들이 모두 비슷한 속도로 한글을 익혀간다는 점이었습니다. 브라운 선생님, 이건 정말 놀라운 현상입니다. 보통 문자 학습은 모국어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한글은 그 영향이 미미하네요. 마치 정말로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인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중국에서 온 리밍의 할머니께서 수업을 참관하셨습니다. 평생을 중국어 교사로 지내신 분이었죠. 이것 좀 보세요. 리밍의 할머니께서 제게 손수 쓰신 메모를 보여주셨습니다. 한자는 하나하나가 그림처럼 독립적인데 한글은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립이 되는군요.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조합하는 방식, 정말 과학적이에요. 톰슨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이죠. 다른 문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과 달리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인 원리로 설계된 문자니까요. 저는 그날 수업에서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각자 자신의 모국어로 된 시를 한글로 음차해서 써보라고 했죠. 중국어, 아랍어, 힌디어, 놀랍게도 한글은 거의 모든 언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신기해요. 아랍어를 쓰는 파티마가 외쳤습니다. 우리 언어에는 없는 발음도 한글로는 표현할 수 있어요. 연구가 진행될수록 한글의 독특한 장점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실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점,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글자를 조합해 새로운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이 모든 것이 600년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톰슨 교수님은 계속해서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입니다. 그것도 15세기의 말이죠. 당시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어느 날 교실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웨이가 자신의 중국 이름을 한글로 적어보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다며 손을 들었죠. 선생님, 저희 중국어 성조도 한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받침을 활용하면 웨이의 제안은 톰슨 교수님의 눈을 다시 한번 반짝이게 했습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예요. 한글을 활용해 새로운 발음, 표기 체계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연구 결과는 영국 교육계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문자 습득 속도 부분에서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들을 크게 앞섰죠. 알파벳은 기본 습득에 평균 20시간이 필요했고 한자는 200시간 이상이 필요했지만 한글은 고작 10시간이면 충분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톰슨 교수님이 연구 발표회에서 말씀하셨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미래의 세계 공용 문자가 될 잠재력이 충분해요. 그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청중석에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죠. 현재 존재하는 어떤 문자보다도 더 많은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게다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한글의 제작 원리만 따른다면 말이죠. 우리 학교의 한국어 수업은 이제 단순한 언어 수업이 아닌 문자학 연구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발견이 이어졌고 학생들은 마치 언어 탐험가가 된 것처럼 즐거워했죠. 자, 오늘은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가 말하자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평소 조용하던 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세종대왕님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소리를 기록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발명하신 거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소리와 생각을 가장 과학적이고 민주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위대한 발명품이니까. 오늘도 저는 교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600년 전 한 현명한 왕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가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선생님, 제가 처음 K-팝을 접한 건 2011년이었어요. 런던 한국영화제 개막식에서 샤이니가 공연했을 때였죠. 수업이 끝난 후 음악을 전공하는 제시카가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영국 왕립음악원에서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K-팝 작곡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K 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영국은 비틀즈의 나라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팝 음악의 중심이라고 자부했죠. 하지만 그날 공연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완벽한 안무, 세련된 음악, 그리고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제시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리밍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때 영상을 본 적 있어요. 근데 진짜 대박은 그 다음 해였죠. 강남스타일. 선생님, 기억하시죠? 물론 기억했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영국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며 K-팝의 존재를 전 영국에 알렸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이것을 단순한 유행으로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강남스타일을 일회성 유행곡이라고 했어요. 제시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재미있고 독특해서 잠깐 유행하는 노래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BTS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2019년 웸블리 스타디움. 영국 팝 음악의 상징과도 같은 이 공연장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6만 석이 넘는 객석이 보랏빛 물결로 가득 찼고 한국어로 된 노래를 따라 부르는 함성이 영국의 하늘을 뒤흔들었죠. 저도 그날 거기 있었어요. 평소 조용하던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BTS 무대에 등장했을 때의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비틀즈 이후로 이런 열광은 처음 본다고 하셨죠. 사실 저도 그 공연을 직접 봤습니다. 한국어 교사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관객으로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브라운 선생님, 제가 특종이 있어요. 어느 날 리밍이 들뜬 목소리로 교실에 뛰어들어왔습니다. BBC BTS를 21세기의 비틀즈라고 보도했대요. 영국 언론에서 이런 평가를 하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블랙핑크에게 대영 제국 훈장을 수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이건 단순한 음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악평론가이신 제임스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K-팝은 음악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죠. 제임스 선생님의 말씀처럼 K-팝의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SNS의 역할이었죠. 선생님, 저희가 특별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유카와 리밍이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UK 러브 K-팝이라며 영국은 K-팝을 사랑해 라는 해시태그였죠. 영국 전역의 10대들이 K-팝 커버 댄스를 올리고 한국어로 된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심지어 한글로 된 펠레터를 쓰는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바로 K 특별한 이유예요. 유카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수동적인 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 K-팝 덕분에 무대 공포증을 극복했대요. 댄스 커버 영상을 찍으면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런던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K-팝 페스티벌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였죠. 브라운 선생님도 꼭 오셔야 해요. 행사를 주최한 제니가 초대장을 건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특별 무대가 있거든요. BTS의 Yet to Come을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편곡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지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페스티벌 날 학교 강당은 마치 작은 콘서트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국기가 나란히 걸렸고 관객석은 각자의 응원봉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저기 봐요, 선생님. 리밍이 객석을 가리켰습니다. 놀랍게도 유카의 할아버지와 웨이의 부모님도 자리에 계셨어요.
처음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셨지만 공연이 시작되자 그분들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니가 준비한 무대였습니다. 옛 투컴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일제히 일어났고 서로 다른 언어로 된 가사가 하나의 멜로디로 어우러졌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언어는 달랐지만 음악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K 힘인 것 같아요. 공연이 끝난 후 유카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음악이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와 세대를 이어주는지 깨달았습니다. 웨이의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중국, 일본, 한국의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라니 정말 아름답네요. 페스티벌의 성공은 학교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BBC에서도 왔고 교육부에서는 우리 학교의 문화 융합 교육 사례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브라운 선생님, 취재온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영국은 다른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타적인 면이 있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K-팝이 특별한 건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하나의 움직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건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음악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문화니까요. 우리 학생들은 K-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 교육부가 정식으로 K과 대중문화를 문화예술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음악 교사인 앤더슨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자부심을 가졌던 비틀즈처럼 이제 블랙핑크는 새로운 세대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었죠. 오늘도 교실 창밖에서는 K-팝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에서 댄스 연습을 하는 아이들, 한국어로 된 가사를 열심히 받아 적는 학생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악에는 경계가 없다고 하죠. 하지만 K-팝은 단순히 경계를 없애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세대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세상을요. 선생님, 복도에서 리밍이 달려옵니다. 저희가 새로운 K-팝 커버 영상을 찍었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곧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공개된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K-팝은 더 이상 단순한 한국의 팝 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의 언어이자 꿈이자 희망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변화가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드디어 흑백 요리사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됐어요. 리밍이 교실로 뛰어들어오며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학생들의 눈이 일제히 반짝였죠. 어제 밤새 다 봤어요. 웨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안성재 심사위원님의 평가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특히 이건 결코 낫지 않은 음식이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교실이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안성재 심사위원의 말투를 따라하며 즐거워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까지 이 프로그램에 푹 빠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브라운 선생님, 제가 특종이 있어요. 제임스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BBC 흑백 요리사를 두고 요리 프로그램의 혁명이라고 보도했대요. 특히 흑수저 셰프들의 이야기가 영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 문화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유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흑백 요리사 같은 대회를 열면 어떨까요? 물론 규모는 작겠지만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킹스턴 주니어 셰프 대회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문화권 요리를 한식과 퓨전의 새로운 메뉴를 선보였고 심사위원으로 초청된 현지 셰프들은 학생들의 창의력에 감탄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된 것이죠. 브라운 선생님, 이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에요. 에밀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리우드도 못 만드는 걸 한국이 해냈어요. 우리 아빠는 평생 영화 평론가로 일하셨는데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에 완벽한 점수를 주셨대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들의 토론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재미있다 정도의 감상에 머무르지 않았죠. 이번 시즌은 인간의 욕망과 도덕성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웨이가 분석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게임들은 단순한 서바이벌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죠. 리밍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국제 캐스팅도 정말 훌륭했어요. 할리우드 배우들과 한국 배우들의 케미가 완벽했죠. 교무실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역사 교사인 톰슨 선생님은 오징어 게임을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의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특별 수업을 제안했고, 미술 교사인 제인 선생님은 드라마의 비주얼, 디자인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기획했죠. 에밀리,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콘텐츠를 통해 비평적 사고력을 키우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소비가 아닌 교육적 혁신인 거죠. BBC 교육 채널에서는 우리 학교의 사례를 문화적 시청에서 비평적 학습으로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건 학생들의 변화였죠. 전에는 그저 재미있어서 봤는데 유카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작품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는 게 더 즐거워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이제 한국 콘텐츠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새로운 교육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시청률 1위를 차지한 흑백요리사와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우리 학교의 커리큘럼에도 변화를 가져왔죠. 수업 시간에 우리는 흑백요리사의 대사를 한국어로 공부하고 오징어 게임의 세트 디자인에 숨겨진 한국의 문화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닌 적극적인 문화 해석자가 된 것이죠. 선생님, 어느 날 리밍이 수업이 끝난 후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는 알겠어요. 우리가 배우는 건 단순히 한국어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인 것 같아요. 창밖으로 비치는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이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새로운 언어가 되었다고. 그리고 그 언어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통찰로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요. 자, 오늘은 흑백요리사에 나온 요리 용어들을 배워볼까요? 학생들의 눈이 다시 한번 반짝였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가 폭발적인 인기를 끈 후 영국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선생님, 큰일 났어요. 런던 시내 분식점 앞에 또 대박 사건이 벌어졌대요. 아침 일찍 교실로 뛰어들어온 제니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SNS에서 가장 핫한 장소가 된 서울키친이라는 분식점 얘기였죠. 어제 저녁에 방문한 찰스 왕세자가 이런 맛은 처음이다라며 극찬하셨대요. 특히 떡볶이와 김치를 너무 좋아하셔서 포장까지 해가셨다고. 제니의 설명에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영국인들에게 한식은 그저 이국적인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BBC에서는 한식을 영국의 새로운 미식 트렌드로 소개했고,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는 김치, 고추장, 삼겹살 같은 단어들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걱정했어요. 런던 최초의 한식당 아리랑을 운영하시는 김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 이곳의 식당을 열 때만 해도 영국인들은 김치 냄새만 맡아도 얼굴을 찌푸렸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김치를 사러 오는 영국인 단골들이 생겼다니까요. 한식의 인기는 통계로도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통계 기관 스태티스타의 조사 결과 영국인 500명 중 무려 65%가 한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놀라운 건 건강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브라운 선생님, BBC에서 김 슈퍼푸드라고 소개했어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던 에밀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효식품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한식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 중 하나라고 했대요.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학교, 급식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신 거죠. 브라운 선생님, 우리 학교 급식에 한식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요즘 학생들이 급식을 남기는 게 큰 고민이었는데 한식이라면 처음에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웨이의 아버님은 중국 음식도 있는데 왜 하필 한식이냐며 학부모 회의에서 강하게 반발하셨죠. 하지만 그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웨이가 조심스럽게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지난번 집에서 몰래 드시던 그 매운 라면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후에 고추장을 따로 사다 드시는 것도요. 웨이의 고백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웨이의 아버님은 얼굴이 붉어지셨지만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죠. 그래, 내가 졌다. 사실 요즘 아침마다 김치가 생각나서 큰일이야. 우리 부모님 세대는 중국 음식만이 최고라고 배웠는데 맛있는 건 국적이 없는 거겠지? 결국 우리 학교는 영국 최초로 정식 급식에 한식을 도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김치볶음밥, 된장찌개, 불고기, 메뉴가 나올 때마다 학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유카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한식을 거부하던 그녀가 이제는 학교 한식 동아리의 주축 멤버가 되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저보고 배신자라고 하실까봐 걱정했어요. 유카가 김치를 담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담근 김치를 드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어릴 적 한국에서 먹었던 맛이 생각난다면서
런던 킹스턴 어폰 템스 왕립병원에서는 아예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발효식품의 장점을 알리고 환자식에 김치를 도입하기 위해서였죠. 선생님,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어느 날 리밍이 스마트폰을 들고 왔습니다. 영국의 유명 마트 체인 테스코의 매출 데이터였죠. 지난해 말 고추장 매출이 전년 대비 200% 증가했고 한국식 치킨 소스는 250%나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제는 주말마다 한식 요리를 하세요. 리밍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요리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한식을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놀라운 건 한식이 영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소통의 매개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SNS에는 매일같이 한식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고 요리 과정을 공유하며 서로 조언을 주고받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브라운 선생님, 저희가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제니가 반 아이들을 대표해 제안했습니다. 학교 축제 때 한식 부스를 열고 싶은데 수익금은 영국 한국 청소년 문화 교류 기금으로 기부하면 어떨까요? 축제 당일 학교 운동장은 맛있는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유카와 친구들이 만든 김치, 이민네 가족이 준비한 불고기, 웨이 아버님의 특제 비빔밥까지 한식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진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퓨전이야. BBC 푸드 채널의 유명 셰프가 감탄했습니다. 중국식 테크닉으로 만든 불고기, 일본식 플레이팅의 비빔밥, 음식은 이렇게 경계를 허물어가는 거야.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유카의 할아버지께서 직접 담그신 화해의 김치였습니다. 이 김치는 특별해요. 할아버지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한국의 전통 레시피를 합친 거예요. 과거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고 싶었거든요. 축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수익금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고 영국 한국 청소년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죠. 음식이 가진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행사를 마무리하며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맛있어서 시작한 한식이었는데 어느새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음식을 나누다 보니 마음도 나누게 된 거죠. 오늘도 런던의 거리에서는 한식의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분식집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마트에서 고추장을 고르는 주부들, 김치찌개 레시피를 공유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이고 소통이며 이해의 시작점이라는 것을요. 한식은 영국에서 새로운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맛으로 시작된 혁명, 마음으로 이어지는 변화, 그 한가운데에서 저는 오늘도 희망을 봅니다. 비가 내리는 런던의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준비하고 있던 제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을 보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영국 왕립교육원이었죠. 편지를 열기도 전에 지난 몇 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겠다고 했을 때의 따가운 시선들, 유카와 리밍의 갈등, 웨이의 변화, K-팝 페스티벌, 한식 축제, 그리고 얼마 전 흑백요리사와 오징어 게임으로 시작된 새로운 변화들까지 무엇보다 학생들의 눈빛이 하나둘 변화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브라운 선생님,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유카가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께서 이걸 선생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유카가 내민 것은 낡은 수첩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글로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죠. 1945년 부산에서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까맣게 바른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어린 소녀와 일본 교복을 입은 소년, 그리고 그 밑에는 한글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영자에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가르쳐준 한글로 이 편지를 쓴다. 언젠가 이 편지가 내게 닿기를. 타케시, 할아버지의 첫사랑이셨대요. 유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할아버지는 일본으로, 영자 할머니는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때 할아버지는 겨우 15살이셨대요. 수첩을 넘길수록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툰 한글로 빼곡히 적힌 일기에는 한 소년의 가슴 아픈 사랑과 후회, 그리고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오늘도 부산 항구를 꿈꾸었다. 영자가 가르쳐준 사랑해요 하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 이제는 늙어버린 내가 손녀 유카를 통해 다시 한글을 만나다니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유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고, 그리고 선생님께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단순한 한국어 선생님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달이라고. 그때였습니다. 영국 왕립교육원에서 온 편지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브라운 선생님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올해의 최우수 교육혁신 사례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문화 간 장벽을 허무는 교육 방식은 앞으로의 글로벌 교육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의 끝부분에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추신 한국의 영자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현재 부산에 살아계시며 타케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보내신 사진과 편지를 동봉합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한글과 일본어가 뒤섞인 편지였습니다. 타케시에게 77년이 지났구나. 나도 그날의 기억을 잊은 적이 없어. 내가 내게 한글을 배우겠다며 몰래 항구에서 만나던 날들, 그때 내가 쓴 서툰 한글 편지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단다. 이제는 우리 모두 백발이 되었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니 나는 행복하구나. 영자 올림. 그날 이후 우리 학교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유카가 반 아이들을 대표해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로 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웨이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중국 교포 사회에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과거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그 아픔을 치유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프로젝트는 순식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BBC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겠다고 나섰고 한국, 일본, 중국의 방송사들도 관심을 보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 특별한 만남의 날이 왔습니다. 부산에서 영자 할머니가 런던을 방문하신 거예요. 유카의 할아버지와 77년 만에 재회. 두 분이 처음 마주하신 순간 공항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자야. 타케시 할아버지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글로 쓰신 메모장을 꺼내시더니 77년 전 하지 못했던 말을 읽어내려 가셨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두 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표정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 감동적인 재회는 영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BBC의 다큐멘터리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교육부는 즉시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죠. 한국어가 영국의 제2외국어 정규 교육과정에 정식으로 채택되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벽을 허물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날, 저는 교실에서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카와 리밍,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모여 한글로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가 전 세계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유카가 설명했습니다. 한글로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과거의 아픔을 치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창밖에서 들려오는 학교 종소리에 섞여 학생들의 한글 낭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런던 킹스턴 중등학교 학생들입니다. 한글은 우리 모두의 새로운 언어예요. 각자의 모국어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새로운 언어인 한글로 쓰여진 편지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글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제2의 모국어이자 서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창이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가 되는 순간,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순간, 이 모든 기적 같은 순간들의 중심에 한글이 있었다는 것을. 선생님, 내일도 수업하시죠? 교실을 나서는 제 등 뒤로 들려오는 밝은 목소리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과연 한글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계 속에서 자리 잡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 분들이나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 힘이 될 것 같네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